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8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르는데요. 벨을 누르면 문을 열고 나오는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세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저희는 혼자 사는 시아버지와 윗집 아랫집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시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 시아버지는 오래전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짝사랑을 하던 선배였어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워낙 성격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나이는 저보다 17살이 더 많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봐주시는 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드실 밥을 해드리면 아버지는 반찬을 만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짝 입맞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를 해주고 그럴 때면 사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반찬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남자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는 거는 결혼한 남편이 저에게 해주는 애정 표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저는 그 반찬들을 통에 담아 시아버지네 집으로 가져가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해요. 남편은 저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직장 선배인 것도 모르고 저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가끔 시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과일을 먹거나 차를 마시게 되면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7시 반이어서 그때까지는 저와 아버지는 항상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에게 키스를 한다던가 그러면 얼굴을 붉히면서 시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손으로 탁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주 어려운 관계라고 하던데 저희는 그 정반대에 해당이 되는 관계였어요. 사실 남편을 처음 만난 거는 공연장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1년 반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시아버지가 제가 사랑하던 선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아버지로 생각을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에게 가서 있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제가 며느리로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해요. 정말 한 쌍의 연인처럼 그리고 남편보다 더 부부같이 생활을 해서 정말 시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해 여름에 저와 시아버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연애 때처럼 시아버지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아버지가 드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혹시 시아버지가 깼다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런닝 하나에 팬티 바람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그에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남편 몰래 잠자리까지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둘만의 즐거움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남편한테 들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팔짱을 끼며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저희가 사랑을 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가다가 저와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여 뒤를 따라오다가 결국 저희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잡히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모텔에서 저와 아버지를 보고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도련님과 아가씨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지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지 내에 저와 시아버지가
자기 몰래 쓰레기 같은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그짓거리를 한 추악한 여자다 등등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조롱과 멸시를 들어야 하는 비참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소문이 한번 퍼지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퍼지고 또 넓게 퍼지더군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어딜 가나 바람핀 여자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고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알바생과 주인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데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라리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혼을 해주면 자기만 머저리처럼 저를 위해 돈 벌어다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 말고는 아무데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트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해도 저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기도 저를 보살펴줄 처지가 안 되고 지금 더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자신도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로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다고 말하자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깼지만 경멸스럽다는 눈빛이 남편을 보고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의 내몰찬 행동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으로 아가씨와 도련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자신의 형이자 오빠를 버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거냐고 그러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는 제가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이런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는데 시아버지도 아들에게 자기가 벌써 마누라를 보낸 지 11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외로웠고 오래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제가 좋아져서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거실에서 둘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고 제가 바람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결국 그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새벽에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와 예전에 친구와 살았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자 문자로 저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했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의 증거자료에 의해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제가 그 위자료를 주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어떤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도 돈을 뺏어 쓸 수도 없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니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되더군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바람을 피지 마세요.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뒤부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이성에게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
아가 진짜로 내 같은 늙은이로 괜찮겠니? 아버님은 떨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내 답을 물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버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해. 그에게 모두를 주고 싶어. 그의 채취에 빠지고 싶어.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지방소 도시에서 살고 있는 38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시댁에서 남편과 4살짜리 딸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시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 발단은 남편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애를 낳고 나서 남편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애가 3살 정도 되었을 때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처에 살던 친구 집에 차 마시러 갔다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는 20대 여자애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그만 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수리하러 온 20대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임신 후부터 내가 카센터 오는 곳을 너무 싫어해서 안 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녁에 들어온 남편한테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바람핀 이유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대놓고 나에게 관심 없다고 바깥으로만 돌았습니다. 이혼하자는 것인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시아버지께서 그 이야기 듣고 남편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아버님은 명문대 출신의 둘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큰아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끝났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이혼은 꼭 해야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님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끝까지 지킨 엄마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남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애교를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매력을 상실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서 준다면 정말 순정을 바쳐 사랑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별로입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는 밥벌이 될 적당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어쩔까 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몇 개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손녀 보러 가끔 오시는 편입니다. 아버님은 손녀에게 참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날은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경 엄마. 40 넘은 아들이 바람이나 피우고 가정을 잘 건사하지 못해 너를 슬프게 했구나. 정말 너에게 애비로서 면목이 없구나. 하고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아들이 생활비도 잘 안 주는 것 같으니 불편하겠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아주 매너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나이든 꼰대 같은 느낌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시아버지의 그 마음씀이 고마워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그해의 시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핀 이후로 우리 부부는 완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리센터를 하는 남편은 매일 밤늦게 왔습니다. 허구한 날 동창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렸습니다. 주말은 낚시를 간다고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믿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두 모녀가 안쓰러워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주 말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나도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그 정성과 진실함에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딸이 할아버지하고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주 근처의 유명한 테마파크나 명승지에 다녔습니다. 아버님은 올해 62살인데 나이답지 않게 너무 건강하십니다.
60대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시고 50대로 보이십니다.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지만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연금도 넉넉히 받으시고 적지 않은 재산도 있습니다. 배려해주시고 따뜻한 아버님이 존경스럽고 고마웠습니다. 항상 바쁘척하고 이기적인 남편하고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갔다 와서 아버님과 가끔씩 맥주도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유머 있고 자상한 아버님과의 맥주 한 잔은 나를 편안히 풀어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버님을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마치 연인처럼 부부처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왜 연인이 없으세요? 내가 어느 날 드라이브 중에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인연이 찾아온다면 받아들이지만. 하고 아버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하셨다. 나는 무언가 가슴속이 뭉클해졌습니다. 훌륭하신 아버님의 인격이 와 닿았습니다. 바깥에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시고 내가 운전해서 오겠다고 말씀드리면 자기 편하자고 며느리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셨다. 나를 여왕처럼 배려하시려고 항상 애를 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남해안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아버님이 말하셨다. 민경 엄마 올해 몇 살이지? 이제 곧 40이에요. 와, 내 눈에는 29살 새색시 같이 보여. 아유 아버님 무슨 말씀하세요? 놀리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런가 내가 좀 취했나 봐. 미안해. 아가 생일이 다음 달이지. 생일날에 근사한 곳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찾던 사람. 나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님은 평소와 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내 몸 깊은 곳에서 소리쳤다. 아, 저 남자의 부드러운 가슴에 안기고 싶다. 둘이서 멀리 가서 근사한 식사하고 싶어요. 하고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님이 답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기다리던 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근처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잘 부탁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는 남편한테도 친구 만나러 부산 간다고 문자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는 내 문자에 답변도 안 해왔습니다. 나도 그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차려입고 아버님 차에 탔습니다. 아버님은 눈이 부시다는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차는 스르러 미끄러지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미묘하고 뜨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으려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들어서자 나는 아버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도 내 손을 부드럽게 되잡아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반응이 오고 있었다. 아버님이 내 손을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마음에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아, 정말 아버님이 나를 여자로 보고 있을까? 내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닐까 하고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부산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고의 호텔 풀코스로 우리들은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버님이 지하주차장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손으로 막았습니다. 왜 그래 하고 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미니야 하고 아버님이 불렀다. 나는 아버님을 쳐다보며 다가서며 가볍게 뽀뽀를 했다. 그리고 따스하게 포옹하며 내 남자의 채취를 만끽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왔다. 아버님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니야, 사실은 여기 예약해놨어. 지금 그곳으로 바로 가자. 나는 기뻐서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 진짜로 내 같은 늙은이로 괜찮겠니? 아버님은 떨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내 답을 물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버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해. 그에게 모두를 주고 싶어. 그의 채취에 빠지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원해요. 이 마음 안 변해요. 내 몸은 이미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성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우리 둘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기꺼이 넘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소중하고 예민한 악기처럼 다루어 주었다. 나는 그의 헌신적인 배려에 몇 번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그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님께 당신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다. 그날 우리는 너무 지쳐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와서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나는 남편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남편은 선선히 동의했습니다. 딸아이의 친권도 포기했고 저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에게 상처만 남긴 그곳을 떠났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에 신축방 2개짜리로 이사 왔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딸에는 쾌적한 신도시 생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옆에는 든든한 아버님이 항상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3명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혼신을 다해 아버님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모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 아이 한 명을 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 딸 모두를 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자라면 가끔씩 신선한 경험도 꿈꾸잖아요. 일부러 바람을 핀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하고 있네요.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CC였고 10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 전부터도 서로의 집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아내에게는 7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아내의 집에 처음 찾아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처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제도 아내도 장모님을 닮아 미인인 편입니다. 살결은 배꼽같이 하얗고 큰 눈, 오똑한 코, 어디에 내놔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되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혹시나 다른 남자들이 아내를 꼬실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으니깐요. 아내도 예쁘지만 처제는 더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뻤지만 몸이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내는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도 장모님을 닮아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인데 처제는 얼굴은 장모님, 체형은 장인어른을 닮아 키도 크고 날씬하고 게다가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도 숨길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었고 게다가 고등학생인데 처제에게 이성적인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것에 스스로 창피함을 느꼈고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처제는 성격도 싹싹해서 그때부터 저에게 형부하며 애교를 부렸고 무뚝뚝한 아내와는 달리 애교가 많은 처제를 보면서 아내도 처제처럼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한 후에도 아내와 함께 셋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기도 했고 가끔씩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는 긴 연애를 하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고 나이가 차다 보니 30 초반에 결혼을 했고 아내를 똑 닮은 예쁜 딸아이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제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술을 잘 못 먹지만 처제는 술을 좋아해서 처제가 놀러오면 처제랑 한잔하고 처제는 작은 방에서 자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도 집안일도 좋아했기 때문에 처제가 오면 맛있는 저녁에 안주도 만들어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해장국도 끓여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제는 나도 나중에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어. 언니 너무 부럽다. 형부는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이렇게 요리도 잘 해주는데
정말 우리 형부 최고야. 처제는 항상 저를 칭찬해줬고, 처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여자친구에게 칭찬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제도 20대 후반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동서를 처음 봤는데 키도 크고 훤칠한 게 처제와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처제가 결혼을 한다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후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지연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네. 일하는 중이겠지만 미안한데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미연이가 유산을 했는데 나도 자내장인도 손발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도 지금 출발할 건데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퇴를 받아 처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제와 장모님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상심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우는 처제와 장모님을 달래고 장인어른과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연락이 닿은 아내가 도착했고 얼마간 처제를 더 달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동서는 왜 안 왔대? 사실 동생이랑 제부 사이가 좋지 않아. 동생 말로는 제부는 일중독, 집은 나 몰라라 해서 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아이도 안 갖겠다는 거 동생이 피임한다 속이고 아이 가졌다는데 그래서 아이 갖는 것도 싫어했대. 미연이에게는 모른 척해. 아내의 말로는 동서가 사람은 좋은데 워크홀릭에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저희 딸을 보고 자신도 아이를 낳고 아이 기르는 재미에라도 살고 싶어서 피임약 먹는다고 동서를 속이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은 동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제가 퇴원했고 저는 미역과 한우를 사서 처제 집에 들렀습니다. 집에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 처제 많이 힘들지. 유산도 아이 낳은 거랑 똑같이 아니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 이걸로 미역구이라도 끓여 먹고 몸조리 잘해. 처제는 미역과 한우를 받아들고 서러운 듯 울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초췌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는 처제집에 미역 주려고 들렀는데 지금 움직일 힘도 없는 것 같아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가겠다 전화했고 아내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여 처제에게 먹였습니다. 동서는 아직 퇴근 안 했네. 오늘도 바쁘대? 형부, 정말 저 결혼 잘못했나 봐요. 아내가 유산했는데도 이 남자는 일이 우선이에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요. 저 이혼할까요? 펑펑 우는 처제를 달래 미역국을 마저 먹게 했고 이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둘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나 이제 몸 좀 추슬러진 것 같아요. 형부가 저 미역국도 끓여주고 많이 챙겨줘서 고마운데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고맙긴 뭔 식사 대접이야.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아니요. 형부한테 밥 사고 싶어요. 언니 몰래 데이트할까요? 호호호. 데이트라는 말이 좀 그렇긴 했지만 모처럼 기운을 차린 처제의 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거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식이 있다고 하고 처제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따로 만난 처제는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유부녀로 보이지 않더군요. 처제는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갔고 약간 취한 저희는 간단히 맥주 한 잔 더 하러 갔습니다.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다 취한 처제는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제 옆쪽에 앉더군요. 형부, 나 형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알아요? 나 고등학생 때 형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보고 첫눈에 반했었어요. 비밀인데 형부가 제 첫사랑이에요. 저는 취했다며 농담 그만하라고 했고 취한 처제를 택시에 태우고 처제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처제는 집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했지만 취한 마음에도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하루 자고 오겠다며 저에게 휴가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게임도 하고 저녁에 혼술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조금 취한 듯 두 볼이 붉어진 처제가 와인을 2병 사서 왔더군요. 처제 웬일이야. 오늘 처갓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한 거 아니야? 형부랑 술 한잔 하려고 왔죠. 저 계속 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처제를 문전 박대하기 힘들어서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도 혼자 술 먹느라 심심도 했고 처제가 사온 와인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 동서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고마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갑자기 처제가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처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부. 나 오늘 형부랑 있으려고 엄마한테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했어요. 남편도 출장 중이라 집에 없어요. 나 오늘 형부랑 자고 싶어요. 형부도 나 싫지 않잖아요. 처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처제를 밀어냈지만 술기운이 있기도 했고 어리고 예쁜 처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미니 이성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하다 결국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제의 몸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늘씬하고 탄력 있는 몸, 그리고 아름다운 상체. 처제의 화려한 스킬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고 처제가 어리기도 하고 애를 낳지 않아서 정말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절정을 마친 후 옆에 누워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는 정말 너무 좋았다며 남편과는 거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서 자신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몇 번 더 처제를 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동서가 출장 가거나 야근을 할 때에는 퇴근길에 처제집에 들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젊은 처제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제 삶도 더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시도 때도 없이 처제와 잭스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동서도 저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동안 처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저도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고 동서도 다시 출장을 가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처제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처제는 그전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저도 요즘 약까지 먹어가며 처제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도 동서가 출장을 가서 처제를 만나기로 해서 설레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현재 3년이 조금 넘었네요. 요새 결혼들 많이 망설이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가치관이 맞다면 훌륭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결혼만큼 괜찮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했고 정말 진중한 사람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저를 여태 속여온 것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일단 저는 딩크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딩크족 사상을 가진 사람과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강제 딩크족이거든요. 남편과 만난 것은 5년 전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지만 부서는 달랐던 그 사람을 입사하고 2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협업해야 할 일이 생겨 자주 만나게 되어 친해진 경우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사내다운 사람이라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래 연애했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남들 눈에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저 또한 일하는 곳에서 연애의 사적이라는 것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퇴직을 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워했습니다. 어쩜 그리 감쪽같이 속였냐고요. 결혼 전에 다들 그러하듯 미래 계획이라든지 자녀 계획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하자 주의였고 저도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사정상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다시 입사해야 할 회사를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임신은 조금 먼 훗날로 미루고 당분간은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일에 집중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3년은 그러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고 저도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기회를 임신이라는 기회비용으로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년, 그리고 졸업하고도 끝없이 공부를 하며 얻은 직장이었고 얻은 커리어였으니까요. 서로 정말 좋은 짝을 만났다며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셨고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을 키우면서 딸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딸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모두가 서로 잘 만났다고 하는 결혼을 해서 여자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자주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쓸 만큼의 돈은 벌었고 딱히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 미래를 위해 적금을 많이 부어도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의 생활이 되었죠. 그렇게 지내기를 2년 좀 넘었을 때 이제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사고를 쳐서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정상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 사는 것들이 아주 가지각색이었죠. 친구들과 가끔 만나 너희 부부는 언제 아이 갖냐고 물으면 우리는 즐길 거 다 즐기고 3년쯤에 갖기로 했다고 하면 정말 부럽다고 하면서 아이 키우는 건 너무 힘들다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좀 더 늦게 낳지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부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생겼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기도 했고 즐거웠지만 이쯤이면 되었다 싶은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온 저녁에 남편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를 이제 갖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더군요. 그럴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어서 약속한 건 3년이지만 이제 2년이 넘었고 나도 이쯤 일했으면 육아휴직 써도 눈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하고 그 후로는 얘기도 꺼내지 않더군요. 왜 저렇게 본인의 일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싶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본인은 그냥 아주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서 야망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회사 생활을 못할 것은 또 뭐냐고 반박하니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주변에 애 낳은 동료들 보면 잠도 못 자고 맨날 육아에 시달려서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진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냥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3년이란 시간을 약속했으니 1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고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3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물으니 요즘 누가 그렇게 집착해 100세 시대인데 일단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저를 또 철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하니 결혼 전에는 깨어있는 여성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시대 사람이었어?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약속한 것이 3년이 아니었냐고 하니 3년 뒤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지 꼭 3년 뒤에 아이를 가지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말장난을 하기에 정말 싫은가 보다 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이를 요량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빨리 저도 애 낳고 키워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자꾸 아이 낳는 걸 피하네요 하니 그렇냐고 하시면서 잘 이야기해보마 하시기에 빨리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시죠? 하니 떨떠름한 말투로 요즘엔 딩크족인가 뭔가도 유행이라고 하더라. 굳이 애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얘기는 잘 해보마 하고 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부모들은 안정적으로 결혼한 자식들이 있으면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희는 도대체 언제 애 낳을 거냐며 닥달하셨고요. 빨리 나도 손주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할머니 되는 건 싫은데 손주는 왜 이리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며 웃곤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애 낳는다고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하기에 그냥 어머니한테 당신 설득 좀 해달라고 했지. 아니, 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냐면서 엄마가 애 낳으라 한다고 내가 낳을 것 같냐며 자꾸 화를 내기에 싫으면 싫은 거지 왜 화를 내냐고 하니 다시는 그런 일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대꾸도 못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저렇게까지 할 것이 있나 싶어서요. 그렇게 한동안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지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 친구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데 대부분 아이를 떼놓고 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식당의 방 안에서 아이들 보면서 술 한잔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좀 먹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손 깨끗이 씻었다 하면서 아이들을 만지면서 너무너무 예뻐하기에 저렇게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이었지만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해장하라고 국도 끓이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깨운 애에 밥을 먹이면서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안 가지려고 해? 물으니 예뻐하는 거랑 내가 키우는 거랑은 달라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이쯤이면 임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으니 자꾸 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평생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했습니다. 저는 그러기 싫다고 했어요. 정말 그러기 싫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20대의 나이였고 제 자신을 위해 아이 낳는 것을 미루는 것에 동의했으나 더 이상은 그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로서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냐? 아니면 나만 평생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후에 이혼할 수도 있으니 아이를 안 만들려 하는 거냐 하니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자신은 있지만 굳이 자식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절대 당신한테 육아에 대한 부담 시키지 않고 그냥 바깥일에 집중하게 해줘도 안 되겠냐고 하니 그럴 수 없을 거라 하면서 싫다고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그러니 관계도 뜸해지고 괜히 저만 아이에 미친 여자처럼 그러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꾸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화를 내시고 애한테 왜 자꾸 스트레스 주냐며 절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잘해주시던 분이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변하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도 저를 멀리하고 정말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옛날 여자들처럼 멍청하다면서 절 비난했고 저는 스스로가 제가 이상한 건가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교란까지 왔습니다.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고 정말 즐거웠던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지 매일 야근이 있다며 회사에서 올 생각을 안 했고 제가 누워 잠들라 하는 시간인 10시쯤이나 돼서 집에 들어오고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정말 싫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평생 애 안 낳고 살자는 남편의 뜻에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쇼윈도 부부처럼 서로 무시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남편의 옷에서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비뇨기과 영수증이기에 설마 정관수술을 한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병원에 찾아갔죠. 아무리 와이프라 해도 환자 개인 병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기에 도리가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비뇨기과는 왜 다니는 거야 물으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뒷조사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혹시나 동의도 없이 정관수술까지 한 거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그런 것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왜 갔는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냥 전립선 때문에 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럼 같이 병원에 가보자니까 왜 굳이 창피하게 같이 가야 하냐며 절대로 싫다면서 또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말하니 도대체 왜 그러냐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결혼 전에 같이 비뇨기과는 다녀왔냐고 묻기에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하니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잘만 하던데
너는 왜 이리 어리석냐면서 다그치게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어? 이거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전화를 끊었죠. 그날 잠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얼른 부엌으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도 좋으니 같이 가서 검사 받자고요. 그리고 정자은행에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당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 건강한 정자로 수정하자고요. 그럼 앞으로 일절 임신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물으니 무조건 싫답니다. 그래서 정말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서류랑 준비해 놓을 테니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자고요. 당신이 처음에 나랑 결혼하기 전에 말했듯이 가치관이 맞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행복한데 나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가 않으니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고작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하자는 거냐며 화를 내기에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나한테는 고작 그런 일이 아니니 그냥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리 연차를 내놨기에 회사를 가지 않고 서류를 인쇄해서 작성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회사 근처에 왔으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기에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하니 집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와서는 제게 이혼까지 꼭 해야겠냐며 그깟 아이가 뭐기에 이러냐고 또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기에 저한테는 그깟 아이 아니니까 그냥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해줄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깜빡 속았어요. 3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몸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헬스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약품을 사용했고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정자증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저 말고 전에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은 파토가 났고 그때부터는 충격이 커서 일에 미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치료하려고 계속 비뇨기과를 다니고는 있지만 별다른 차도도 없고 가망은 없지만 1%의 확률이라도 살려보고자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것이었고 시어머니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와 결혼한다는 걸 말리지 않았고 되려 저한테 잘해주며 본인 아들 단점을 숨기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럼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하니까 떼끼 무슨 사기는 사기냐면서 그냥 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기에 말 안 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로의 일에 충실하다가 애를 갖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고 거기에 남편도 동의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그렇게 된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냐며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부 아니냐기에 이건 그냥 사기 결혼이에요 어머니 하고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요.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때처럼 결혼이 깨질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동정심이 들 줄 알았나 본데 전혀 사람 잘못 봤죠. 진짜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저만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아예 환장한 여자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본인은 뭐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처럼 포장하더니 결국 결과는 참 황당하고 그동안 당해온 게 울분이 터져서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지자 씨 없는 수박아 하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말 다 했냐고 절 밀치더군요. 그렇게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그냥 협의이혼하는 것은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혼인무효소송까지 준비해야겠다 마음먹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는데 단순히 몰랐던 남편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고 혼인무효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기에 그럼 어찌해야 하나고 하니 협의 이혼을 하되 피해보상 쪽으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최대한 엿먹일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로 얼굴만 보면 으르렁대고 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정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되고 나니 슬프기도 하지만 진짜 저의 3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모자가 둘이 아주 작정을 하고 절 속인 것이니까요. 그 장단에 놀아난 거 생각하면 참 무조건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는 해줄 겁니다.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요.
제 인생 어디서 보상받나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속여도 이런 걸 속이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딩크족이라는 것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본인한테 문제가 있으면서 그걸 하니마니 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꼭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여성이에요. 미군인 제 남편은 텍사스 시골에 있는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깡촌이죠. 땅도 넓어서 주위가 허허벌판인데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갈래도 차로 40분은 달려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동료의 아내들과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시댁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니까 땅 넓은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이웃이죠.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쭉 살다 타국으로 시집온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세요. 특히 시댁 식구들 중에는 누구보다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예요.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와 저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시누이는 한국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아죠. 유창하진 않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도 가능해요. 시누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결혼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어린 시절에 늘 외로웠어요. 성격도 소심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혼자 놀았죠.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살 때였어요. 그날도 전 혼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남자애들이 와서 제 모래놀이 삽과 그릇들을 뺏어가지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돌려달라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그 애들은 그런 절 놀리기만 했죠. 당황한 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야, 어디 남의 걸 뺏어가? 니들이 도둑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누군가 하고 돌아봤더니 저희 동네에 사는 언니더라고요. 절 괴롭힌 아이들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제 장난감을 던지고는 도망쳤어요. 언니는 제게 다가왔어요. 신경 쓰지 마. 근데 괜찮니? 왜 혼자 놀고 있었어? 언니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나도 모르게 아흥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죠. 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나는 김지희야. 넌? 정수진. 그날 이후 우린 친해졌어요. 집도 가까웠고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탓에 유치원이 끝나면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제게 언니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 7살이었던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언니 동생도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언니는 자기 집에 절 데려가선 가족들도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었죠. 언니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는데 저를 잘 따르고 착했어요. 언니네 엄마와 아빠도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고요. 저랑 1살 터울인 언니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고 가장 든든한 백이었죠.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도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하셨고, 제 손에 들려 언니네 집에 선물을 보내거나 음식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부모님들도 서로 친해지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언니네 집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옷과 신발을 살 때 언니랑 언니 남동생 것도 함께 사서 선물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제게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왜 언니는 안 가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언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가면 기집애를 왜 데려왔냐고 매번 구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언니가 가기 싫다고 했고 언니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대요. 저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언니는 나이답지 않게 간단한 요리도 하고 설거지, 청소도 다 잘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게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언니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지 뭐예요. 지희야, 얼른 나와. 아줌마랑 갈 데가 있어. 엄마는 언니랑 저를 데리고 나와 잡아놓은 택시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와 저를 병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환자 한 명이 병상에 누워 있었죠. 언니네 아빠였어요. 붕대를 감은 채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언니를 따라 울었고요. 엄마는 저랑 언니를 달래주셨어요. 1시간 정도 지나 저희 아빠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안 됐어. 일단 우리가 장례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전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를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지 뭐예요. 고속버스 승객들 중에는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망자 중에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언니네 아빠는 운 좋게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를 많이 다쳤대요. 의사 선생님 말이 수술을 해도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꼼짝 못하시는 아저씨 대신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 장례식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조문객도 별로 없어서 적막하던 장례식장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언니네 할머니가 오셔선 언니네 엄마 영정사진에 사트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전현이 내 아들을 병신 만들고 귀한 손자까지 데려갔다고요. 그리고는 언니를 보시곤 왜 너만 살아남았냐고, 쓸모없는 년이 살아남았다고 달려드시는 걸 저희 아빠가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언니와 아저씨는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저씨는 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다리가 그렇게 되셔서 배달 일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생활은 가능했지만 아저씨는 한동안 술만 드셨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고요. 언니는 저희 엄마가 보살펴 주셨는데요. 가끔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시면 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자겠다고요. 그럼 엄마가 언니를 집에 데려와 재웠죠. 전 언니가 밤에 몰래 우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언니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랑 같이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놀라서 따라가 보니까 집안에 아저씨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숨도 안 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자고 있었는데 지금도 안 일어나. 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당장 119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19 대원한테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주라고요. 엄마 말대로 일을 처리한 저는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아저씨는 언니만 혼자 남긴 채 세상을 떠났어요.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정도로 아저씨는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내내 물도 잘 못 넘길 정도로 탈진해 있었죠. 엄마는 언니가 안타까워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자고 했어요. 이후 일은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애 하나 낳는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니 그러자고 아빠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언니 친할머니가 언니를 데려가겠다지 뭐예요? 엄마는 한 번에 알아보셨죠. 언니를 위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걸요. 장례식 내내 언니한테 내 아들 잡아먹고 기어이 너 혼자 살아남았냐고 욕하시던 걸 다 보셨거든요. 할머니한테 가면 언니가 힘들어질 게 불보듯 뻔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힘이 없었어요. 친가족도 친척도 아닌 그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쪽에서 친권을 주장하고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법적으로도 권한은 할머니 쪽에 있었어요. 언니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떠나던 날 아침 언니는 여느 때처럼 우리 식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음식을 삼킬 수 없었죠. 급기야 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요. 엄마는 10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훔치셨죠. 잠시 뒤 언니네 삼촌이 언니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는 언니네 삼촌을 보곤 걱정을 하셨죠. 인상을 보니 어린 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언니는 삼촌 손에 이끌려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가 삼촌의 연락처를 받아 나온 덕에 그 후로도 언니와 전 가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는 늘 어둡고 우울했죠. 가끔은 울기도 했어요. 보고 싶다고요. 엄마 아빠도 그런 언니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반년 정도 언니와 전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었고 엄마가 언니를 보러 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삼촌이 받더라고요. 엄마는 가능하다면 언니를 데리고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걔 여기 없어요. 이러지 뭐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아, 저도 몰라요. 어머니가 어디로 보낸 것 같은데 기집애라고 구박하는 건 알았지만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어디로 보내버릴 줄 알았겠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 삼촌은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건지 변명만 해댔고 엄마는 당장 그곳 주소를 말하라고 윽박질렀어요. 결국 우리 식구는 언니네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죠. 언니 할머니란 사람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어디로 보냈냐고 따지니 버럭 화를 내지 뭐예요. 내가 내 손녀 알아서 한 걸 남한테 꼬치꼬치 다 보고해야 되는 거요. 우리 집 꼴을 좀 봐요. 댁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 기름칠하는 사람들지 몰라도 우리 집은 입 하나라도 더 줄여야 돼. 걔한테도 더 좋은 데로 보낸 거요. 내 아들의 장손까지 죽이년한텐 그것도 과분하지. 암 그렇고 말고. 엄마는 화가 나서 그게 왜 지희 잘못이냐고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구박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언니를 어디로 보냈는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죠. 엄마가 계속 추궁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우리 가족을 향해 뿌리더군요. 아빠가 재빨리 절 감싸서 저는 맞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수진이도 있는데 그만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빠는 엄마를 말렸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언니의 행방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 후로도 언니네 집에 연락해서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폭언뿐이었죠. 그때마다 전 언니가 불쌍해 울먹였고 그런저런 엄마는 따뜻하게 달래주었어요. 수진아, 열심히 살다 보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 후로도 전 언니에 대한 기억을 떨치기 힘들었어요. 꿈에 언니가 나오기라도 하면 더 그랬죠. 다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언니를 떠올리는 날이 줄어들긴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학기를 맞았죠. 취업전쟁에 끼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저는 다행히 전공을 살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직업상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입사한 초기 저희 회사에 선한 인상의 외국인 사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사수였죠. 파란 눈동자가 예쁜 사람이었어요. 늘 웃으며 친절하게 업무 지도를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입사하고 1년 반쯤 지나 미국 지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수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9개월쯤 뒤 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사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사수가 데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군인이었죠. 처음엔 좀 우락부락한 인상이라 무서웠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재밌고 심성도 고운 사람 같았어요. 우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한국에 와서도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우리는 장거리 커플이라 연애 중 실제로 만난 건 1년에 5번 정도였어요. 주로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남편이 휴가 때 한국으로 왔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어요. 남편은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외국인 사익감을 편견 없이 봐주셨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아낌없는 축복과 함께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는 중 전 승진을 했고 남편도 군대에서 진급을 하는 등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경제력도 갖춰지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어요. 남편이 워낙 믿음직한 사람이기도 했고 솔직히 장거리 연애에 지쳐 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의 직업상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미국 지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죠. 결혼 전에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야 한국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지만 전 일정이 맞지 않아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미국 출장에 잡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남편과 함께 본가로 가는 동안 남편은 자기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솔직히 전 시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입속으로 연습을 하느라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본가에 도착했죠. 예쁜 2층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니 시부모님께서 나와 저를 맞아주셨어요. 미국 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왔다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 젊은 동양인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라며 소개했죠. 깜짝 놀랐어요. 백인 남편한테 동양인 여동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제야 여동생이 입양된 동생이란 걸 알았어요. 차에서 흘려들었던 남편의 말이 이런 얘기였던 거죠. 전 놀라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미국식으로 제 이름을 밝히면서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들은 남편의 여동생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두 당황했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동생에게 물었죠. 그러자 여동생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요. 수진아, 나야. 나 언니야.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지희 언니.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한 사람, 지희 언니였으니까요. 언니? 정말 언니야? 언니는 어릴 적 얼굴이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어릴 때도 예뻤지만 더 예뻐진 언니였습니다.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른 전 언니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는 달려와 저를 왈칵 끌어안았어요. 저도 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벙벙하게 서 있다가 언니를 통해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세상에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느냐고 눈물을 훔치셨죠. 언니는 저와 헤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당시 언니네 할머니는 언니를 지인집에 식모로 보냈더라고요. 언니 월급은 할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고요. 언니는 노예처럼 구박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죠. 고작 10살짜리가요. 견디다 못해 3달 만에 새벽에 몰래 집을 탈출했대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저 멀리 교회 십자가를 보곤 무작정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리곤 다짜고짜 목사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하곤 그대로 혼절했어요. 목사님은 언니를 교회 부속 보육원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곳에서 언니는 할머니한테 보내질 게 두려워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다더군요. 목사님은 언니 나이가 있어서 입양은 힘들 거고 보육원에서 양육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의 예상을 깨고 언니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죠. 언니는 그렇게 입양되었고 10살 겨울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대요. 언니는 저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말이 흐릿해졌지만 제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가며 기억을 했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만날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며 너무 행복하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 이 소식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부모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부모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미국에 오셔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셨는데 그때 언니를 보고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말로는 한국에서 저희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을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었대요. 할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때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었으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감동적인 재회 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언니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언니와 저는 늘 붙어 다녔어요. 시댁에도 자주 놀러가서 언니랑 밤새 수다를 떨곤 하는데요. 10년 넘게 쌓아온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기엔 밤이 너무 짧아서 늘 아쉬워하고 있죠. 어린 시절 시작된 작은 인연이 10수년이 지난 지금 한 가족으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먼 타지 생활을 걱정하셨는데 어릴 때처럼 지희가 있어 외롭지 않겠다시며 마음을 좀 놓으시고요. 멀고 긴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만큼 앞으로도 끈끈한 우정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인연이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20여 년 정도 전에 남편과는 사별을 했어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찍 낳은 편이어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벌써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다행히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게 몇 개 있어서 보험금을 적지 않게 타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제 나이도 젊고 딸아이도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재혼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하늘나라에 간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위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남자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밤에 너무 외로웠고 과부라는 것 때문에 예의 없이 수작을 걸거나 농담을 하는 남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없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그래서 잠깐 다른 남자를 가볍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딸은 아빠를 정말 많이 닮기도 했고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정리했어요. 그때 제 상황이 서러워서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중간중간에 남자의 품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딸아이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딸은 그래도 착하고 똑똑해서 학창시절 때부터 각종 상을 독차지했고 모범생의 우등생이었어요. 딸이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몰려왔는지 우울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정신의학과도 갔고 상담도 받았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외로워서 그런 거니 남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권장을 했어요. 고민 끝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몇 살 위에다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남자도 전부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낸 지 조금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만나봤더니 외모가 사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3번은 만나보라는 지인의 얘기에 2번 더 만나봤지만 마음이 설레거나 두근거리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은 그래도 더 만나보는 게 나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만났어요. 저는 그냥 그 남자를 친구나 대화 상대로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만남이 늘어나자 조금씩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자 품이 그립고 굶주린 상태였지만 그 남자와 스킨십을 하는 건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 손을 잡는데 약간 싫은 티를 냈는데도 그 남자는 그냥 그게 튕기는 건지 알았나 봐요. 조금씩 강도가 진해지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입맞춤을 했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 남자의 뺨을 때렸고 그 남자는 황당해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처음 만난 남자와 그런 상황이 되니 다시 우울해졌어요. 그러다 또 소개를 받았고 이번에는 몇 살 연하의 허우대도 멀쩡한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혼을 했고 양육을 하지 않은 돌싱이었어요. 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었고 저는 그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3번째 만났을 때부터 그 남자는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했어요. 그 남자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도 떨리고 설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애 감정이었고 이런 게 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고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그 남자를 만나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못 보면 계속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나도 좋았어요. 몇 번 만나지 않았을 때 같이 술을 마셨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고 가다가 자연스레 숙소로 향했어요.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에게 안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던 저인데 그동안 10수년 동안 남자의 품에 안기 적이 없으니 얼마나 달아올랐겠어요. 그 남자 품에 안기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 남자는 솔직히 남편보다도 여자를 잘 다룰 줄 알았어요.
그 남자의 품에서 저는 정말 천국을 맛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 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럴수록 만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기려고 애교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숙소에서 저를 만족시키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미칠 것 같이 저를 잘 안아줬어요. 그렇게 몇 개월간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까지도 저에게 사귀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전화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저를 아는 후에야 저를 안고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고 친구들이 그 남자를 보고 싶어 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남자는 바쁘다며 계속 일정을 미뤘어요. 자꾸 핑계를 대는 모습에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바쁜 줄 알았어요. 그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 남자가 힘들지 않게 데이트를 할 때 밥값이며 커피값이며 숙소비도 제가 다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현금이 없다며 돈을 빌려고 총 몇백만 원 정도 빌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그 남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났을 때 잠깐 전화를 하고 온다고 나갔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우연히 통화를 듣게 됐어요.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자인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 남자에게 당장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자기를 못 믿냐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도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바람을 피우는 중이라는 게 확실한 상황이었고 저도 진을 빼기 싫어서 그동안 빌려간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언제 자기가 돈을 빌려냐며 증거 있냐고 저를 조롱했어요. 맞아요. 그동안 제가 현금으로 다 주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 남자는 그냥 저를 공짜로 안고 게다가 돈까지 긁어먹은 나쁜 놈이었어요. 지금도 그 놈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때 이후로 몇 달간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그냥 몇백만 원에 사람 하나 걸렀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 다른 남자를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쉽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나다 헤어지고 하는 반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인물도 좋았고 성격도 좋았고 직업도 좋았어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다 딸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딸이 직장이 있는데 조건이 너무나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나 봐요. 임신하고 막달이 가까웠을 때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혼자서 자기를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어요. 출산 후 첫 1년은 출산 휴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지만 자기 직장도 정말 괜찮기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고 싶은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생소한 타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어느 엄마가 자기 딸이 울면서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아쉽지만 집을 정리해서 딸네 집에 살면서 가정일과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딸아이는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딸을 닮아서 너무나도 예뻤어요.
그 어리던 딸이 엄마가 되니 너무나도 대견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딸이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정리를 하고 조리원에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딸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도움도 되고 손녀도 보니 좋았어요. 사위는 성격이 서글서글하기도 했고 제가 요리도 해주니 우리 장모님 하며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1년간은 딸이 휴직을 낸 상태이기도 했고 사위도 퇴근 후에 아이를 잘 봐줘서 저는 저녁으로는 운동도 하면서 나름 괜찮게 지냈어요. 1년 후에 딸이 복직을 했고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조금 지치기도 했어요. 딸네 집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조금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혼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보면서 지내기도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 쓸쓸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딸과 사위가 고맙다고 항상 그러고 손녀의 재롱을 보는 맛도 있으니 참으며 살았어요. 사위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학창시절 때 축구선수까지 했는데 크게 다치는 바람에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대요. 여전히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조기축구를 꾸준히 나갔어요. 결혼 전부터 나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손녀가 생겨서도 다른 날에는 정말 집안일도 잘하고 가정적인데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딸이 좀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 타협을 했다고 했어요. 손녀가 조금 크면서 외식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사위의 조기축구회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조기축구회 형님이라며 인사를 시켜줬는데 사위가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제 또래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정말 괜찮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사위의 친한 형님이니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면서 간간히 사위에게서 그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몇 살 아래였고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 흥미가 생기기도 했어요. 동네가 작다 보니 가끔씩 그 남자와 식당에서 한 두 번 더 마주쳤어요. 그때도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 사위가 퇴근을 하고 손녀를 돌본다고 해서 산책을 할 겸 집을 나왔어요. 운동을 갈까 하다가 벚꽃이 예쁘게 핀 봄날이어서 벚꽃을 보며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깅을 하고 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길을 비켜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는 조깅을 멈췄고 저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밤이기도 했고 그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사위가 아는 그 형님이었어요.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몸이 탄탄해 보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는데 그게 남자로 다가왔어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자는 가끔씩 저녁에 그렇게 조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계속 그 남자가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사위 지인인데 어떻게 하기에는 망설여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녁에 그 공원을 자주 나갔어요. 그 남자와 마주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몇 주 지나지 않고 그 남자와 또 마주쳤고 그렇게 몇 번 더 마주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했어요. 계속 마주치니 그 남자도 약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마주쳤을 때 하루는 그 남자가 언제 한번 밥이나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번호를 가져갔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전화만 부여잡고 그 남자의 전화를 기다렸는데 며칠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괜히 저 혼자 설레었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해서 한동안 그 공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때였어요.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시간 되면 저녁에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는 몇 번 튀기다가 못 이긴 척 카페로 나갔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무관심의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사실 다 풀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계속 약간 틱틱거리며 기분 나빴다는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 남자는 사실 얼마 전에 발을 좀 다쳐서 한동안 조깅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서 연락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됐다며 미안해했어요. 그가 다쳤었다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었고 마음이 다 풀리기는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 더 좋았고 더 설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면서 요즘 말로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연락하고 만나는 것 모두 사위나 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괜히 오해하거나 싫어하는 게 싫었거든요. 평일날 저녁에는 3일에 한 번씩 만났고 주말에 딸 내외가 손녀랑 친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종종 같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사위랑 엮이다 보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그 남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벽을 세우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남자는 전처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운동만 하면서 여자친구가 있던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서로 좋아하고 있고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술을 먹고 나와서 한적한 공원을 거닐다가 입맞춤을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심장도 두근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첫 입맞춤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져서 만나면 손을 잡기도 하고 허리를 안기도 했어요. 물론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날 수 있으니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서만 그랬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자기가 요리를 해서 저에게 대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에 조금 망설였어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저도 사실 그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의 집은 남자 혼자 사는 집답게 별게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기는 했어요. 그는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랑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샀다며 조금 비싼 와인도 준비했어요. 제가 와인 맛을 잘 모르는 편인데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전에도 같이 술을 먹기는 했지만 그의 집에서 게다가 와인을 먹으니 분위기가 달랐고 그렇게 우리는 입맞춤을 했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는 어리기도 했고 운동 마니아답게 몸도 탄탄하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에게 안기고 나자 그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딸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밤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밤새 그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에게 한 번 안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길 때의 그 느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서로를 안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매번 그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가 음식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배달도 시켜 먹고 같이 TV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안기면서도 그에게서도 사귀자는 고백을 못 받았어요. 예전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진지해지더니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고 사랑하는데 사위가 걸려서 그동안 고백을 망설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며 자기 방으로 가더니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목걸이는 진즉에 사놨는데 그동안 망설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고백을 받고 눈물이 펑펑 났어요. 사별한 남편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원래도 그가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제 상황까지 생각해주는 그가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사귄 지 200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정말 조심하고 있어서 사위와 딸은 우리가 사귀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딸과 사위한테는 비밀로 할 예정이에요. 남자친구와의 궁합은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나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걸 좋아하리라 생각조차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하드웨어도 좋기도 하고 기술도 정말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체력까지도 좋아해요. 제가 체력이 없어서 요즘 각종 액기스를 사다 먹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조기 축구에서 공격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골을 넣는 방법을 잘 아나 봐요. 만나면 저에게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수 100번씩 넣어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온몸이 부르르르 떨릴 만큼 너무나도 좋아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그 모진 곤욕을 겪고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도 하고 아는 사람 없는 타지에 와서 외로웠던 게 다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남자친구와 이렇게 행복한 사랑 오래오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해요.